안녕하세요. 한국현대 CAE의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공지를 잠깐 올렸는데 좀 몸에 안 좋아서 그 녹화를 할 수 없는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주말에 강의를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일단 그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말고사는 그 강의실에서 직접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날짜를 한 7월 2일,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고 7월 2일 날 기말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 시간은 이제 1시 반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월요일이죠, 월요일. 월요일 날 이제 시간표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7월 2일,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7월 2일 목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1시 30분에 원래 강의실이었던 영암관 545호에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뭐 등등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반드시 하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신분증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사실 뭐 강의를 대면 강의를 했으면 여러분들 얼굴 다 아니까 뭐 신분증 같은 거 확인 안 해도 되겠지만 비대면 강의가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분증이 없으면 당사 본인이 이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 학교에서도 공지가 됐겠죠, 당연히. 미루고 짐작컨대 됐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까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험 범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날짜만 확정이 됐고 범위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뭐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다 하기에는 좀 범위가 많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했던 강의 중에서 좀 범위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시험 범위를 정할 생각이고요. 뭐 그리고 기존 강의들 뭐 책 보고 공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한 기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강의들은 다 그 영상 시청 날짜를 좀 더 이제 시험 당일 날까지 볼 수 있도록 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강의를 또 보시고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은 그때 강의를 보시면서 또 책도 보시면서 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유형이 이제 또 그 문제가 뭐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사람마다 교수님마다 뭐 강사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좀 뭐 서술형 문제를 잘 내진 않고요. 평가하기가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아무래도 변별성이 있는 좀 단답형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약수령 뭐 한두 문장 정도로 답이 나오는 뭐 그런 문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서술하는 게 문제가 되지 좀 뭐 두루뭉실하게 뭐 시의 뭐 상징에 대해서나 그렇게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 잘 인식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가능하면 좀 메일은 제가 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그 에드워드 시스템에 있는 쪽지로 하시면 좀 제가 확인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메일로 시험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바라겠고요. 일단 뭐 문제 숫자는 문제 몇 문제가 나오느냐도 보통 물어보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 기말고사지만 중간고사의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짧게 쓰는 걸로 해서 한 20문제 이상 나올 걸로 출제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러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패러디에서 이제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서 봤는데요. 뭐 상호 텍스트성이 패러디의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이죠. 전에 봤던 뭐 인류하고도 관련지어서 보자면 패러디라는 것은 혼자서 이제 그 텍스트 홀로서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전 텍스트와 관계 속 원전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패러디한 텍스트가 또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탈중심주의 즉 다원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패러디라는 이 챕터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디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이제 패러디 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 그러니까 1990년도 이후에 나왔던 그런 시들의 어떤 그 새로운 경향, 이거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름 붙였던 후기 근대주의 뭐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그 포스트 모던 관련된 것이고, 이 탈중심주의도 사실 포스트 모던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패러디는 작가 중심주의를 넘어서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소외된 인간의 탈중심적 양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기존의 어떤 그 작가의 원전이 가지는 권위, 그것은 신성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패러디함으로써 그 권위, 원전의 권위를 해체하고 원전이 가지는 권위를 해체하고서 새로운 어떤 그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탈중심주 시에서 패러디 시에서 보이는 탈중심주의적 경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교재 244페이지 그리고 신교재 259페이지 보시면 이성복의 앞날이라는 시가 있죠. 이 시는 뭐 딱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님의 침묵을 패러디한 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어조 그리고 이별이라는 제재를 다루었고 영가풍이라는 점에서 만해의 시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왜 패러디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자면, 만해의 시는 그 만남과 헤어짐이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시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불안하고, 왜? 나 때문에 당신의 앞날이 어두워지니까. 또 내 곁에서 당신이 멀어지면 나의 앞날이 어두워지고, 어떤 이 흔히 말하는 무슨 상태입니까? 양자택일이 불가능한, 즉 딜레마 상태죠. 그런 부조리의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이성복의 앞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날이라는 시는 쉽게 얘기하자면 한영운의 시 세계를 해체하고 자신의 어떤 그 세계를 드러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영훈이라는 어떤 만남과 헤어짐은 하나이다. 분리할 수 없다는 그 한영훈의 시 세계의 원전의 권위, 그것을 어떻게 따라하면서도 거의 뭐 어조라든지 주제라든지 다 비슷한 점이 있죠. 소재라든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것을 따라하면서도 결정적으로 한영훈이 가진 시 세계와는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영훈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원전의 권위를 해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교재 245, 신교재 259에서 260페이지에 걸쳐 있는 장정일의 약속 없는 세대 역시 어떤 우연적이고 반목적적인 만남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역시 이제 한영훈이 가지는 어떤 필연적인 만남, 우리는 만날 때 떠남을 걱정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만남을 맺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님과 내가 만나야 되는 어떤 당위적인 그런 님의 침묵의 주제를 당위성의 주제를 장정일의 시는 해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거리를 쏟에다가 다시 보게 될 텐데 뭔 약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 우연에 받쳐진 세대다. 그러니까 약속 없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약간 원전을 좀 이제 이성복 같은 경우는 좀 희극적인, 즉 비꼼이 없는 그런 패러디라고 할 수 있는데 장정일의 이 약속 없는 세계대는 약간 이제 원전을 좀 비꼬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것 역시 어떤 한용운이라는 그 중심적인 시의 주제를 한용운에 의해서 세워진 그 시세계를 해체하고 자신의 그 안에 자신의 어떤 그 관념을 넣는다는 점에서 지배 이데올로 뭐 한용운의 시가 무슨 지배 이데올로기냐라고 뭐 말하신다면 뭐 사실 아닐 수도 있지만 시 안에서 그러니까 시 세계 안에서는 한용운이 가지는 권위 자체가 사실 뭐 낮지는 않죠. 특히 뭐 실제로 창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몰라도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한용운 씨는 굉장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시예요. 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사실 뭐 이성복이나 장정일 두 분 다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다 한용운 씨를 배웠을 거예요. 물론 뭐 한용운 씨만 배우진 않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뭐 한용운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일상 사회에서는 뭐 중심이라 보기 어렵지만 또 이제 시 안에서는 시 담론 안에서는 어떤 좀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장르 혼합적 글쓰기가 이제 패러디의 특징인데 또 문학과 비문학,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앞서 봤던 그 유화의 시들, 그 유화의 그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된다. 또는 이제 교재에 나왔던 중원무림 태평천하 같은 시들이 이제 뭡니까 어떤 그 대중문학과 고급 문학, 고급 예술을 의 경계를 허물고 있고 그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는 시는 이제 문학과 비문학의 약간 경계를 허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비문학에 쓰이지 말아야 할 문학 흔히 문학이라면 쓰이지 말아야 할 어떤 어휘라든지 소재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 사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이 유하의 시를 읽은 것이 90년대 한 중반 후반쯤이겠네요. 그때 이제 사실 처음 봤어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전에 뭐 이름만 알고 있었지 시집을 보진 않았는데 처음에 유아의 시집을 보고 나서 느꼈던 감정이 이런 어휘 좀 약간 좀 흔히 말하는 굉장히 좀 쌈만 나는 어휘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어휘로 쓰일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뭐 대중 예술의 어떤 여러 내용들이 또 시적 어휘로 쓰일 수 있구나. 시적 소재로 쓰일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유아시 그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는 시리즈를 보시면 그 뭐 최진실론, 뭐 심해진론 그래가지고 당대 어떤 그 지금으로 치면 뭐 아이유 좀 될라나요? 그런 어떤 그 연예인들을 소재로 해서 쓴 시도 있죠. 그 물론 이제 뭐 연예인들을 찬양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찬양함과 또 그 속에 감춰진 뭐 어떤 대중 소비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는 어떤 자본주의 소비 중심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이 이제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그런 시를 유아가 썼는데 지금 뭐 지금 영화 감독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그때에도 유아 시 말고 다른 어떤 많은 시들이 그렇게 이런 장르 혼합적인 글쓰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이제 유화의 시들이 이런 어떤 문학과 비문학, 교금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탈중심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시약 중 하나로 평가되는 비평적 거리를 가진 반복이라고 이제 허천이라는 뭐 평론가가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비평적 거리와 반복이 핵심어가 되는 것이죠.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의심을 품고 또 권위를 정립하면서도 위반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패러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비평적 거리를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찬양하고 뭐 오마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거리를 가지는 것이죠.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대상을 패러디한다는 것은 결국 반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란 것은 이제 패러디의 원전이겠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그 원전이 가지는 권위에 균열을 좀 내려고 하는 의심을 품는 것 그리고 권위를 정립하면서도 위반한다. 비슷한 내용이죠.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또 새로운 길이 있나 없나 계속 의심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는 과거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위에 매몰되지 않고 동일화되지 않고 그 권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차이와 반복이란 말이 있죠. 차이와 반복. 예, 결국에는 비슷한 게 반복되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를 가지면서 그렇게 반복되어 가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탈중심주의적 성격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뭐 아까 봤던 그 상호 텍스트성 그리고 이제 이 탈중심주의가 핵심이지만 대부분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결국 얘기하는 것은 해체죠. 해체. 탈중심주의라는 것은 어떤 중심이 가진 권위를 해체하는 것이 탈중심주의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영미문학에서 시작된 탈중심주의는 뭐 저도 자세히는 잘은 모르지만 뭐 대충 뭐 기동량으로 들은 거는 그냥 그 백인 남성 중심의 서사가 이제 일종의 권위적인 정전이었던 거죠.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뭐 여성적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유색인들의 이야기, 뭐 원주민들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중심성을 즉 문학에서는 정전성을 해체하는 어떤 뭐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뭐 흑인 시위가 미국을 휩쓸고 있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어찌 보면 기존의 어떤 그 백인 중심적인 사회가 많이 해체되었다고 많이 이제 평등하게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강력한 중심성이 유지되고 있고 또한 한쪽에서는 그 중심성을 벗어나려는 어떤 그런 시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은 어찌 보면
그게 별로 이 책이 90년대에 쓰여진 책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교재가 쓰여질 당시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사실 전통 시학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준호 선생님의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 시학, 즉 형식주의, 신비평 중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꾸준히 그 새로 등장하는 어떤 그 여러 문학적 흐름들에 대해서도 항상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 좀 지나친 어떤 뭐 휠라이트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시긴 했지만 뭐 그 당시엔 어쩔 수 없는 거였고 뭐 우리나라 시학 자체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뭐 이야기하자면 신비평이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문학을 비평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는 사실 뭐 문학의 비평이라는 게 잘 없었죠. 비평이라기보다는 그냥 흔히 말하는 인상 비평에 가까운 것들, 인상 비평에 가까운 것들이 우리나라의 뭐 비평의 모습이었다면 뭐 영혼이 어쩌고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좋더라 그런 느낌의 비평이 대부분이었다면 그 이제 뭐 백철 같은 그 평론가들이 서구에서 도입해 온 신비평이 이제 우리나라의 보급 좀 이상하네요. 우리나라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비평이라는 작업도 좀 굉장히 좀 이제 남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즉 그 이전에 그 인문학인 이 시 문학이 가치 문학 비평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열등감 같은 거 왜 우리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할까 하는 그 열등감 같은 게 뭐 없잖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신비평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이고 김준호 선생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신비평 쪽에 많이 좀 경도되신 느낌도 있고 뭐 제 강의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신비평에서 도저히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그러한 텍스트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분석을 해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꼰대가 아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연구자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죠. 담고 싶긴 하지만 뭐 사실 담기는 쉽지 않죠. 예. 어느 정도 권위가 생기면 사실 인간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영생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1000년 산다면야 모르겠으나 뭐 사실 실제로 공부해서 연구하는 시기는 20년 더 잘 안 되고 나머지는 뭐 이제까지 했던 거 다시 또 재탕 삼탕 하는 게 뭐 연구자 많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삶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렇다니 저는 아직 20년 연구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아닌데 어쨌든 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연구 지도 교수님한테 예전에 그런 거에 보자면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 좀 깨어있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어쨌든 이 탈중심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패러디와 관련이 있다. 즉 중심성을 텍스트의 기존의 텍스트가 가지는 권위 자체를 인정하긴 하지만 또 그것을 끊임없이 해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탈중심주의적 성격을 패러디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패스티시인데 이제 혼성 모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디는 최소한 변형을 시키는데 이 패스티시는 변형도 안 시켜요. 거의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혼성 모방 쉽게 얘기하자면 원전과 굉장히 유사하게 여기저기서 따와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그 이제 천을 만들 때 여기저기서 따와가지고 새로운 천을 만드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패스티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더 새로운 세계와 스타일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인식.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늘 안에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인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규범적 원전이 상실되었다. 즉 더 이상 패러디할 것도 없다는 인식이죠. 약간 반대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어떤 문학에 더 이상의 새로움이 없을 거라는 좋은 건 다 나왔다 이미 더 이상 좋은 건 안 나올 거다라는 인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그 원전이 뭐 대단한 거냐 패러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대단해야 되는 건데 뭐 대단한 거냐 그 뭐 굳이 뭐 그걸 패러디하냐 그냥 갖다 몇 개 필요한 거 갖다 쓰면 되지 하는 어떤 그러한 인식 두 가지가 이 베스티시의 발생 이유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263페이지 신교재 263 구교재 248을 보시면 박상배희 시가 있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스트시 가장 많이 베스트시 되는 작품이 서정주죠. 서정주가 사실 뭐 우리나라 그 시 문학에서는 뭐 여러 뭐 논란도 많고 찬양도 많고 또 비판도 많은. 그런데 뭐 시 내적으로 비판한 시 외적으로는 뭐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적으로도 이제 어떤 초기 시 세계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다가도 뭐 이제 좀 중기 후기 시 세계에 대해서는 뭐 거의 평가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 서정주 잘 아시겠지만 서정주는 굉장히 많은 시를 썼죠. 서정주 시 전집이 3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시는 다 1권에 있습니다. 2권, 3권 전집에서 2권, 3권 사실 펴봐도 뭐 잘 모르는 그런 시만 있죠. 잘 모른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접할 수 없는 저기 이제 어떤 평론가들의 평가에서 약간 소외된 그런 시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 서정주는 뭐 제자도 많고 또 제자 중에서도 뭐 또 서정주에 대해서 처거진 제자도 있고 한 것처럼 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이 박상배의 희시에서도 뭐 서정주의 여러 시들을 발췌해서 조립한 그런 시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시인은 이 박상배라는 시인은 뭐 표절의 미학이라고 뭐 기술을 했다는데 결국 이제 어떤 기존에 있던 것을 조립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것도 창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제 뭐 내 누님 같이 생긴 꼬사 홀홀 이것은 뭐 저기 국화협회서고 홀홀 나돌다가 이거는 또 부활일 거고 수줍게 웃고 있느냐 이거는 사수단장입니까? 예. 자 하여튼 이런 시들을 혼성모방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혼성모방도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이 문병란에 관한 이거는 전에 그 인류에서도 많이 봤죠. 이거는 서정주의 뭐 무등을 보면 국화협에서 또는 뭐 내리는 눈발 속에서 등의 여러 구절들을 발췌 조립했습니다. 그런데 서정주의 어떤 시색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패러디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패러디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죠. 패러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한 어떤 네가 대단한 거는 알겠어. 그렇지만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너는 문제가 많아. 뭐 그런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패러디 영화 같은 걸 보시면 뭐 지금은 유행이 지나갔지만 예전에 뭐 못 말리는 람보, 못 말리는 람보 이게 언제적 겁니까? 아니면 뭐 오스틴 파워 뭐 그런 영화들을 보면 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명작이라고 불렸던 영화들에 대한 이제 어떤 비꼼 그런 것들이 존경과 더불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문병란의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존경은 티끌만큼도 없고 아주 서정주라는 그 한 인간과 그의 시 세계를 아주 가열차게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문병란 시인 자체가 또 약간 그 흔히 말하는 그 민중시인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서정주하고 사실 극과 극이죠. 민중 80년대 90년대 시인들이 제일 민중 뭐 그런 타이틀이 붙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서정주였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 시에서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는 시인이자 또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시인이기도 한데 가나를 보시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우주가 동원된다고 노래하는 동안 이 땅의 어느 그늘질 구석에 한솥밥을 구하는 줄인 입술이 있다는 걸 아는가. 그러니까 고고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부르는 당신이 그 어떤 그 하층민 민중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가난은 한 그다음 가난은 한낱 남루가 아니다. 가난은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의 천성까지 먹어버리는 독충, 못이 아니라 살갗까지 썩혀버리는 독소. 우리 인간의 적이다. 물리쳐야 될 악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서정주는 가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정주가 생각하는 가난은 어떤 그 이벤트 같은 거죠. 이벤트. 그러니까 최근에 브이로그에서 저도 그 뭡니까 뭐 아사라고 그러죠. 아사도 아닌 인간들이 아사를 이제 자기 아싸있냐 누가 봐도 멀끔하고 잘생긴 예쁜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댓글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빼앗겨야 되느냐 빼앗긴 아싸다. 그런 것처럼 이제 또 뭐 그 예전에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뭐 서정주 선생의 가난이라는 것은 뭐 가난한 적도 있었겠지만 그 뭐 크게 가난한 적 없었죠. 기본적으로 뭐 마름의 아들이고 또 이제 오장환이 옛날에 그 시를 냈을 때 서정주가 내줬죠. 그때 굉장히 이제 호화 양장판으로 내줬다는 거 봐서는 꽤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가난한 것은 그냥 이제 일종의 어떤 뭐 이벤트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매일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고 가난은 이제 굉장히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그 낙인 같은 거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병란의 이 가난이라는 시는 그 이제 서정주가 보는 세계 물론 서정주가 보는 세계와 문병란이 보는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세계 다름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이제 문병란이 이런 시를 쓴 이유는 다 그런 거죠. 서정주의 세계만이 인정되고 있는 뭐 문학계 또는 문학계는 안 됐을 거야 아마 뭐 문학교육계 지금 문학교육에서 서정주가 많이 좀 줄긴 했습니다. 한때는 서정주가 아예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 또 이제 서정주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뭐 논문 쓰려고 한번 그 문학 교과서를 싹 한번 어떤 작품이 나오냐 한번 특정 시기에 문학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을 한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서정주가 한 번인가 나오더라고요. 총 몇천 편의 작품이 실려 뭐 반복 포함해서 중복 포함해서 몇천 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뭐 서정주가 한 번 나오던가 두 번 나오던가 뭐 올해 10년 넘어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잘 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박채천의 헌시라는 것은 제목처럼 헌시 오마주 바치는 시죠. 서정준의 팔순을 기리는 시적 모티브와 호응해서 철저하게 어떤 서정적인 송가풍 한번 읽어볼까요? 골짜기가 깊고 메아리 치는 대로 되돌려주는 시의 산을 우리 마음에 이루어 놓는다. 깊숙이 들러갈수록 자연의 화엄경이 병풍처럼 둘러쳐지고 한 채의 소슬한 종교와 같은 산, 그 영산의 이름을 우리는 미당 서정주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헌시는 당연히 이제 뭐 그 사람에게 바치는 어떤 헌사 같은 거니까 헌사 대신에 시를 쓴 거니까 그따 대고 욕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시도 따지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서정주의 시를 혼성모방한 모습이 있죠. 광화문은 한 채의 소술한 종교라고 쓴 그 부분 뭐 가장 잘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시들은 혼성모방이긴 하지만 어떤 그 작가 원전에 대한 어떤 비판보다는 철저히 그 찬양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보다. 그래서 이 베스트시는 문학의 사유화를 거부하는 관점이나 표절의 우려성 때문에 전통 시학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시의 새로운 기법으로 채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결국 이 기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전통적인 시학에 예시를 쓴다고 해도 뭐 이상한 시 많잖아요. 뭐 이상하게 못 쓴 시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 여러분이 쓰시들 이상하게 못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 이런 뭐 혼성 모방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 쓰라는 법도 없고 못 쓰라는 법도 없죠. 그 혼성 모방을 사용하되 그것이 어떤 의도나 목적 뭐 그런 것들이 시에 드러나고 또 시 자체가 또 훌륭하다면 그 자체에서 하나의 완성도를 가진 문학적인 완성도를 가진다면 뭐 전통 시학과 관련된 완성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완성도를 가진다면 뭐 충분히 좋은 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현대시의 또 새로운 기법으로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옛날에 그 시는 아닌데 그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그 소설이 있었어요.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최민수밖에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헐리우드 문화에 경도되어 있던 한 그 소년이 나중에 영화 시나리오를 주인공이 나한테 넘겨주는데 그 영화가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았어. 그래가지고 주인공은 그 영화로 그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이제 그 헐리우드 영화의 혼성 모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되게 잘 나갔다라는 어떤 그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그 내용의 소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대표적인 혼성 모방이죠. 뭐 그렇게 소설처럼 잘 됐으면 뭐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근데 혼성 모방을 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숨겨 놓는 것 그 소설에서는 이제 교묘하게 숨겨놨죠. 그런데 혼성 모방은 사실 좀 어느 정도 드러냄이 필요하죠. 나 이거 누구 거 가져왔다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사실 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혼성 모방은 잘 여러 맥락을 고려해서 잘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반영과 메타시를 보겠습니다. 작가가 글쓰기를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있죠. 뭐 이상의 이런 시라가 대표적이고 뭐 이승훈의 담배를 피우는 이승훈 씨라는 시는 자신을 타자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자신을 패러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자기 반영적인 작품들은 뭐 시뿐만 아니라 소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장정일이라든지 그런 소설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글쓰기 자체가 소재가 되는 뭐 그런 그런 소설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포스트 모던의 어떤 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뭐 크게 뭐 당시에는 되게 미적으로 또는 뭐 비평적으로 좀 화두가 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그냥 그렇다 그런 것도 있었지 하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히트 원더 같은 느낌 그 슈가맨 그 프로 알잖아요. 거기 나오는 이제 잘 나갔지. 근데 지금 그런 게 있었지 정도. 별로 따라하는 사람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제가 최근에 그 시나 문학 소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뭐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미도 없고 별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한두 번 하면 충격인데 자꾸 하면 그냥 익숙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포스트 모던 시라고 했는데요. 이 패러디 자체가 이제 패러디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스트 모던적인 경향 또는 패러디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포스트 모던한 시에 대한 그 소개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챕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라는 것은 다양한 실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 좀 전위적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아방가르드라는 게 물론 이제 그 뭐 20세기 초에 있는 그 어떤 특정 현상을 가지고만 아방가르드를 할 수 있고 좀 전위적인 모든 어떤 경향을 아방가르드라고 할 수 있는데 후자 쪽의 뜻을 갖다 쓴다면 좀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탈중심주의는 원전의 중심성, 문학의 중심성을 해체하려는 시도고 이 탈중심주의는 사실 포스트 모던의 어떤 기본이 아닌가. 남성 중심, 백인 중심, 뭐 유럽 중심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중심성을 해체하려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문학에서는 이제 뭐 원전의 중심성 또는 문학의 중심성 그런 것을 좀 해체하는 즉 다양한 목소리를 그 어떤 중심에 눌려져 있던 지배적인 이념에 짓눌려 있던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살려보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기본적으로 그런 시도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 시도했던 것이 중심성의 해체예요. 해체. 네. 말도 많았죠. 해체만 시켜놓고 뭐 어떡할 거냐. 근데 해체가 필요한 작업이죠. 중심성이 가지는 권위를 해체해야지만이 그 폐허 위에서, 물론 뭐 완벽하게 폐허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적당히 좀 때려부신 측면이 있는데,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어떤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등장을 할 수 있는 뭐 토양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포스트 모던은 뭐 어찌 보면 또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원래 포스트 모던한 세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소재와 표현의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이건 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이제 2020년 현재 이러한 경향,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경향이라는 것은 뭐 아까 봤던 뭐 혼성 모방이라든지 뭐 자기 반영의 메타시라든지 그런 것은 뭐 주류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방가르드한, 즉 전위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뭐 주류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항상 전위적인 것은 주류화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일종의 전위적 시쓰기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으나 시의 외연을 넓힌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황지우가 그 자신의 그 일종의 뭐 산문집 같은 거 있죠. 산문집에 보시면 이제 뭐 시를 쓸 때 시적인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또 새로 발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것은 시적인 것을 찾는 것이다. 시적인 거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이제까지 쓰여왔던 그런 어떤 정면적인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오지 않는 미래의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시계를 예를 들자면 시계, 그러면 해시계, 물시계, 뭐 전자시계 같은 게 있지만 또 미래에 우리가 모르는 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가르치면 그것을 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적인 것을 이제 어떤 그 과거에 있던 권위에만 기대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시도를 찾아보자 라는 것을 했는데, 황지우 역시 일종의 나왔을 때 뭐 해체주의니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다는 점을 보자면 이런 시의 외연을 넓힌 한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고, 또 이런 포스트 모던한 시들이 시의 외연을 넓히는 시도로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지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패러디 부분은 다음에는 이제 어조와 하자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간략하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패러디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